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내 생사가 또 한 번 바뀌었던 고목나무 작전은 월남전쟁에서 매우 성과가 큰 작전이었다. 대대 군수과에서 수송반에 연락이 왔다. 물 추레라를 작전 지역에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1톤 트럭에 물 추레라를 달고 승차 책임자와 함께 작전과 사무실로 도착시키라는 긴급 전화였다. 승차 책임자로 내가 지정돼 운전병 옥광석 상병과 특공대 13명을 뒤 적자함에 태우고 물추레라를 달고 작전 지역으로 막 떠나려는데 갑자기 승차 책임자가 바뀌었다. 내 대신 귀국을 2달 앞둔 군수과 선임 하사인 김상사가 가야 된다는 작전 장교의 말이었다. 나는 대신 여단본부에 들어가서 차량 부속을 수령해야 했다. 내가 지시대로 여단본부에서 자동차 부속을 수령하고 왔는데 부대 분위기가 침울했다. 4시간 전에 작전 지역으로 떠났던 물추레라 차를 수송하던 1톤 트럭이 특공대 13명과 함께 적군이 매설해 놓은 항공폭탄으로 만든 뷰비 트랩을 밟고 지나가다 공중 분해됐다는 소식이었다. 특공대 13명이 산산이 찢겨지면서 100m 이상 날아가 버렸다는 말이며 물추레라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50여 미터나 튕겨나가 뒹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직경 10m가 되는 웅덩이가 파지는 위력. 어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으랴. 내 대신 김 상사가 저 세상으로 일찍 떠난 것이다. 2달 후면 귀국한다고 좋아하던 김 상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한순간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생사의 차이는 1초 차이인 것 같았다. 그 1초가 인생의 생사의 길을 갈라놓다니. 그날 밤 운전병 옥광석 상병의 어머니는 간밤에 아들이 죽는 꿈을 꾸었다면서 아들 음성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한국에서 미군 부대 캐리아 통신을 거쳐 애절한 전화가 왔다. 아들의 음성을 한 번만 듣고 싶다고 하면서 수화기를 놓을 줄 모르던 옥광석 어머니는 흐느끼면서 수화기를 놓았다. 그 전화 때문에 우리 병사들은 마음은 더 아팠다. 빨리 죽어야 되는 나는 죽지를 않았다. 또 한 번 나와 함께 새벽 1시에 대대본부 외곽 지역을 순찰할 때 함께 근무하던 정 하사관의 총기 오발사고로 죽을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죽음의 순간순간마다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13개월 동안 전쟁터에서 방패가 되주시면서 전쟁터의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귀국선에 몸을 실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 귀국선의 뱃머리에서 내가 어디에 쓸모가 있느냐고 고요히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고도 여쭈었다. 주님의 음성은 내가 전쟁터 조명탄 아래서 들었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느냐고 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내 생에는 예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보라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 같았다. 함께 돌아오지 못하는 병사들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떠날 때는 400여 명이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200여 명이 돌아왔다.
함께 귀국선을 타지 못한 병사들은 후송을 갖거나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자들로 봐야 할 것이다. 월남을 다녀왔다고 20일 휴가를 주었다. 13개월 만에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았다. 시간마다 월남 소식을 말해주는 뉴스 시간에 사망자 수가 나올 때마다 아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조바심 때문에 밥 한 번 편히 못 잡수고 잠 한 번 편히 주무시지 못했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이 나를 맞아주셨다. 어머니와 아버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는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다시 못 뵐 줄 알았는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시는 어머니는 꿈을 꾸는 것만 같다고 하셨다. 허물어져가는 우리 집은 초라한 초가집인데도 대궐처럼 보였다. 1년 전만 해도 우리 집이 가난 속에 파묻혀 있어 마을에서 사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끄러움 따위는 없어져 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내 손목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다. 딸 6을 낳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오기야 금이야 아들을 키웠는데 가난이 무슨 죄라고 생떼 같은 자식을 전쟁터에서 죽인단 말이냐고 우리 뒷집 길순이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울면서 놓아주지를 않았다. 살아 돌아온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전쟁터에 있는 아들보다도 더 고통과 염려 속에 피가 말랐을 것 같은 부모님의 마음.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전사했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처절한 슬픔이 부모님들의 생애 속에 함께했을 것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효도를 한 것 같았다. 한편 우리 집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그 전에 없었던 자전거가 3대나 있고 전에 없었던 가구들도 보였다. 우리 어머니의 일생의 꿈은 부엌에 찬장 하나 사놓는 것이 꿈이었는데 어머니의 그 꿈이 우리 집 부엌에 이루어져 있었다. 더 이상 쥐떼들이 어머니를 괴롭힐 수 없었다. 매달 전쟁터에서 받는 생명수당과 한국에서 받는 봉급과 각종 가족수당이 아버지 손에 전달되면서 우리 집은 마을에서 부유한 가정으로 변해 있었고 매달 쌀 10가마니 정도의 돈이 우리 집에 도착되면서 13개월 동안 100가마니가 넘는 쌀을 아버지가 저축하고 있었다. 당시의 농촌은 쌀 100가마니만 있으면 부자라고 했는데 어느새 우리 집은 마을에서 상류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빨리 가난에서 벗어날 줄이야. 부모님은 살아 돌아온 아들을 위해 동네 잔치를 열었다. 내가 사는 농촌 지역에서 월남에 다녀온 사람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다고 마을 사람들만 아니라 주변 마을에서도 기뻐해 주었다. 월남에서 구입해온 녹음기로 마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노랫가락을 녹음하기도 했다. 처음으로 녹음기를 구경하는 순박한 농촌 사람들은 자기들의 음성을 서로 녹음해서 들어보려고 마이크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이런 신기한 기계가 월남에는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었다. 미군 PX에서 구입했다고 해도 왜 미국 사람들이 월남 전쟁터에 있느냐고 묻고 있는 순박한 농촌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좋을지 몰랐다. 자기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신기한 녹음기를 월남에서 가지고 왔다는 소문을 듣고 새벽마다 빚을 갚으라고 소리치던 분이 나를 찾아와 쌀 10가마니를 줄 테니 녹음기를 자기한테 팔겠느냐고 물었다. 내가 팔 수 없다고 해도 3번이나 찾아와서 졸라댔다. 나는 대신 귀국할 때 가지고 온 시레이숀 12박스 중 한 박스를 드렸다. 시레이숀은 월남 전쟁터에서 밥 대신 간편하게 작전 나갈 때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는
캔으로 된 고급 음식물이었다. 시레이션을 들이면서 녹음기는 월남 전쟁 다녀온 기념으로 가지고 있고 싶다고 말을 하자 그 다음부터는 녹음기를 팔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휴가를 받고 고향을 찾았을 때 일주일 전에 약혼식을 했다는 민숙이를 만났다. 민숙이는 고생이 얼마나 많았느냐고 하면서 김 선생님은 너무나 순진하신 분이라서 여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민숙이는 비가 올 때마다 친구와 같이 주일날 밤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서 2km나 떨어져 있는 자기 집에 가지 못하고 가끔씩 친구와 함께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자는 방에서 자고 갔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자야 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조그만 내 방의 공간은 우리 집에 온갖 잡동사니 살림도구가 쌓여 있기에 두 사람도 발을 뻗을 수 없을 만큼 비좁은 방이었다. 잠이 든 민숙이를 바라보며 가난한 집으로 이사 오면 그날부터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서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된다며 내 마음을 달래며 깊어가는 밤에 애틋한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추억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랬을까? 민숙이는 나를 순진한 사람이라고 했다. 휴가 20일이 끝나갈 때 민숙이는 나를 찾아왔다. 김 선생님은 앞으로 꼭 목사님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위해 희생하고자 했던 아름다운 마음은 영원히 잊을 수 없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에게 조춘이라는 노래를 배워주고 떠났다. 우울한 2월이 가누나 하늘과 땅이 활짝 피누나 까치집같이 맑고 맑은 유리창 열고 자고 일어난 내 침대에도 솔개미처럼 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세월을 가누나. 우울했던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나 밝은 날을 맞는 우리 가정과 내 곁에서 떠나는 그녀의 아쉬운 마음을 그린 노래 같았다. 그래서인지 그 노래는 오랫동안 기억되었다.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하던 대로 민숙이는 부유한 집으로 시집을 갔다. 그 후 30년 만에 내가 해란병원 모금운동을 하려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뜻밖에도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52살이 된 이제 중년이 지나는 나이에서 옛날의 곱고 고운 얼굴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두었다고 하면서 나에게 꼭 목사님이 되실 줄 알았다는 말로 세월의 무상함을 얘기했다. 나는 30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민숙이가 약혼식을 하고 떠날 때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배워주었던 조춘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30년이 지났지만 해마다 2월이 되면 꼭 생각이 나서 부르던 노래였다. 민숙이는 공산국가에 기독교 병원을 꼭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모금운동에 동참하고 싶다며 귀한 헌금을 드렸다. 첫사랑에 순진했던 민숙이는 지금은 권사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나와 함께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순정이도 30년 만에 만났다. 내가 선교사가 돼 중국에서 사역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병원 사역 모금운동에 귀한 헌금으로 동참하는 순정이 역시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있었다. 어려울 때마다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지금은 주변의 노숙자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했다. 순정이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를 한번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언젠가는 김 선생님이 꼭 목사님이 되실 것 같았다고 하면서 잘 사는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중국으로 들어간 용기도 칭찬해 주었다. 꼭 중국에 병원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하는 순정이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 있었다. 죽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볼 수 있다는데 정말 30년 만에 그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볼 수 있었다니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월남을 다녀와서 휴가를 받고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시 부대에 귀대하자 나는 다시 포항사단에 배치를 받았다. 밤마다 매를 맞는 것은 지난 1년 전이나 똑같았다. 악마의 소굴과 같은 곳, 짐승처럼 매를 맞는 도살장 같은 사단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해 겨울이었다. 포항의 겨울바람은 매서웠다. 근무대대 내무반으로 배치돼 80여 명의 병사들과 근무하면서 근무가 끝나는 오후 5시 이후부터는 내가 분대원들을 통솔해야 했다. 어느 날 콘세트, 즉 병사들의 집 중간에 설치된 난로 앞에 앉아 추위를 녹이고 있는데 처음 보는 상사 한 분이 콘세트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귀와 코가 겨울바람 때문인지 빨간색이 되어 들어온 선임 하사관이 난로 가까이까지 걸어왔지만 80여 명의 병사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난로가의 자리를 양보하는 자가 없었다. 예절을 지키지 않는 병사들에게 호통을 칠 것 같아 내 자리를 양보하며 이 추운데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